확신의 고의 속에서 전 이렇게 했다고 봐요. 대통령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태도로 임합니까? 모르는데 왜 추천을 하냐는 게 이제 이성윤 의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고 최고위원들도 패싱당하고 원내도 패싱당하고 법사위도 안 하려고. 패싱당했다는 네. 거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사단이 일으킨 대형 특대형 사고 아니냐.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법부는 뇌물공화국, 농단공화국을 지금 만들겠다는 전 선언으로 보이고 오히려 조이대 체제에 내가 베팅을 하는 것이 나에겐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진관 재판장처럼 올바르게 양심적인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오히려 극소수로 몰리는 이런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게다가 지금 가는 거 게다가 아닌가 내란 걱정이 담당 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혐의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김건희하고의 그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백을 해주고 이런 입증해주는 게 필요한데 실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거를 맞다고 해버리게 되면 본인들의 죄가 또 더 늘어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아니 제명시켰어요? 좀만 더 가면 김민수 최고가 제명당하는 이거 거 다 아니에요? 증거를 쓰는 법원 가겠는데요, 김민수 최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밤사이 또 메달 소식 들려왔습니다. 동계올림픽 관심들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럴 때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선수들 응원을 좀 해드려야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유승은 선수가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이 있습니다. 저렇게 막 점프해갖고 뱅글뱅글 도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엄청 돌더라고요. 계속 돌아. 끝도 없이 돌다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세 바퀴 반. 기술들이 세 바퀴 반이에요. 1080도. 예. 와, 1080도. 네, 대단하다. 회전목이 돌아갖고 나는 이게 제대로 착지하다 다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여튼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18살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언제 한번 올림픽 소식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혁 그냥 김종혁입니다. 김종혁입니다. 전 기자님. 전 기자님.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김종혁. 네, 전 최고위원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저희가 호칭을 해드리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우리 후배들은 그냥 김국장 부르는데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편집장 할 때 예, 후배들이니까 예, 예, 신혜영 기자도 그렇고. 예, 근데 뭐 그냥 편한 대로 부르십시오. 편하지가 않아요. 종혁아는 못 부를 거고. 종혁아. 김재명으로. 김재명, 재명 김선. 노변. 재명 진짜 그럴 거야? 재명 김 선생으로. 재명 이게 권유니까 탈권 어떻습니까? 탈권. 훈장으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에서 너무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히려-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명당한 것을 네. 본인의 서사로 만드시는 게 맞아요. 많은 국민들이 김종혁 응원하고 최고위원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뭐. 하여튼 여러분이 적당한 거 정해주시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드리기도 애매한 게 당에서 이제 제명이 되셔갖고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마음이 근데 아파하는 왜 얼굴이 웃고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얼굴인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 올라가요.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치사하게 진짜. 진행자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정부로 끝나고 좀 봐요. 진짜 마음 아프니까. 전혀 안 마음 아파. 자, 그러면 뉴스 어떤 거부터 가볼까요? 김건희 특검에게 액막의 명태가 필요합니다. 아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큰일이에요 지금. 다 무죄 나와. 뭐 다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 수사해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거든요. 네. 1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죄 나온 게 이제 김건희랑 권성동이랑 윤영호 이렇게 셋만 있고 나머지는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사실 김건희 것도 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 처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2개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라고 불렸던 김예성하고 이제 이우환 화백이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됐던 이제 김상민 전 검사 두 사람에게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음흠. 이 내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우환 화백 그림 주고 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 주고 이제 공천을 청탁했다고 특검은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상민 검사는 이제 나는 김진우가 요구한 거 난 중개만 해줬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상민 검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 당시에 김상민한테는 현금 인출한 흔적이 없고 김진우는 당시에 상당한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구매 대금 자체를 김진우가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직접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샀다는 건 아니고 샀을 가능성이 그 있다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개인이 뭐 김건희한테 이 이우환 그림 주니까 김건희가 되게 좋아했다더라라는 증언이 있는데 네. 그 증언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 김상민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사고 이걸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재판부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그 말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이건 김건희한테 돈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슨 뭐 코인왕인가? 카니발. 예, 무슨 뭐 그 다른 사업가한테 차량 제공 비용을 받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것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선거 그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움직일 때 그 카니발 운행 자금 등등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맞습니다. 예, 그냥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아, 근데 그림을 김건희 오빠가 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수사할 때 네, 쭉 이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예? 마저 조금만 이어갈게요. 예? 그 이제 집사 김혜성 얘도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얘가 그 IMS 모빌리티 같은 거 얘는 아니고 이 사람도 이분이 이 사람이 네. 김예성 씨가 네. 그 IMS 모빌리티 회사에 한 180억 원대의 투자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랑 친분 팔아가지고 투자금 받았다. 요게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특검이 뭐라고 봤냐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그 투자 유치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봤어요. 아, 네. 그때 당시 뉴스 나왔을 때 도대체 뭘로 받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이 회사의 뭐 당시에 뭐 실적이든 회사의 재무 상황이든 뭘 봐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거금들을 투자할 때는 이런 것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결국 김건희랑은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제출된 특검의 수사 내용에는 김건희 관련 언급이 없다. 김예성 개인이 횡령 내용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도대체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 이 상황이면 김건희가 잘못한 게 없거나 아니면 특검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가 사실 드러나는 건데 그거야 뭐 우리가 보면 딱 알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수사할 때도 그 일을 하던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나 뭐 검사 이런 사람들 수사관들이 다 중간에 자기 나 돌아갈래 이런 것만 하고 자기 정치만 하려고 그랬고 실제 이 범죄 혐의 규명에는 좀 신경을 덜 썼던 게 확실하고 네.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씌워졌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그냥 털어냈는데 이 특검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혐의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 관련자들이 김건희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백을 해주고 이런 입증해주는 게 필요한데 실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거를 맞다고 해버리게 되면 본인들의 죄가 또 더 늘어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 같은 그런 네. 식이 될 거다.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하나 둘씩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 완벽하게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 완패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중기라고 하는 법원장 출신의 특검이 장악을 못했다. 이것도 하나가 있고 네. 이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룩 묻었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털어내는 기회로 오히려 그걸 사용하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 네. 예, 그리고 실제 옛날에 사실 이현복 부장 어제 이제 판결 내렸던 이현복 부장은 예전에 양승택 키즈 비슷하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법정책관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되게 오히려 약간 친 그 법원에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원래는 윤석열 씨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었어요. 요 타임에 있었던 그런 네, 분들이 네,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특검이 그때 성공이라고 했던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유죄가 나오고 직권남용도 막 엄청나게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너무 유죄를 많이 내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그 직권남용 수사 여기에서 판사들이 너무 윤석열 쪽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득을 윤석열 김건희가 또 보고 있는 이 모순과 아이러니를 일단 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조의대 체제잖아요. 조의대 체제하에서 많은 판사들이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의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한계성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인선 부장은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무죄인데 똑같은 논리로 윤영호와 또 권성동은 또 유죄를 때려요. 거기다가 계약서를 안 쓰고 뭐 명태균이 홍보를 하려고 했으니까 또 무죄다. 어처구니가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상적인 표결을 했으니까 또 무죄다. 이게 창원지법에 있는 김인택 판사도 똑같은 논리를 지금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조의대 체제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특검에서 저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엉망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들이 중간에 이탈하고 뭐 특검보들도 자기 먹고 살 국리나 하고 뭐 민중이 특검 말할 것도 없고요.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만은 지금 범죄를 구성할 때 가장 싼 티켓으로 다 끊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왜 알선수재입니까? 다 뇌물로 공범으로 묶어야 되고, 그때 예.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처럼 이 공동지감론부터 이거는 공동권력론으로도 다 묶어야 되는 건데 이걸 네. 다 쪼개기로 지금 기소를 했고 완전히 가장 싼 혐의로 티켓을 끊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판정에 가가지고는 더 입증이 안 되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더 빠져나갈 구멍들을 더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특검은 처리를 왜 했다. 그런 거예요? 모르죠. 뭐 봐주려고 했던지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무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 뭐 프로는 노징징이고 결국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특검과 전 법원이 이거는 뭐 공동 책임을 좀 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법률가가 아니니까 네. 그냥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왜 영어 속담에 입보다 큰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몇 가지를 김건희 관련해서 뭐 16 줄줄이 개인가 늘어났는데 그게 과연 그 6개월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내용이냐라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 본인이 결정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본인도 뭔가 거기에 투자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도덕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동력이 또 한번 꺾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평 공무원 수사하다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또 한번 기가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 수사 못하겠다 이런 얘기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검사들이 중간에 나 이거 네네네. 못하겠다, 검찰청 다 없어진다는데 나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법원장 출신으로서 이런 그 수사 검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뭐 겹쳐지면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다.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네. 이 사람 왜 임명했냐, 누가 임명했냐 이런 문제 지금 이제 조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뭐 뉴스는 엄청 나와갖고 그동안 뭐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뉴스, 야 이것도 있어서 저것도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게 근데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 누가 권력 가진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고,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 남편보다 상왕처럼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김건희는 다 이렇게 면죄부를 아예 그냥 법적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이번에 재판부에서 나온 이 판결들을 쭉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말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 같은 거 주면 괜찮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간격을 조금 멀리 떠가지고 앞에서 뭔가 돈 같은 거 주고 가방 같은 거 주면 시간 괜찮다. 간격을 두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뇌물 주기 힘들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주변 사람한테 주면 괜찮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만들어가지고 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에서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상관없이 다 괜찮다는 형식적인 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네네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약간 띨띨한 검사들이 기소만 조금만 이상하게 넣으면 결국 아무것도 유죄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법조는 아성이다.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다 모든 판결에다가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만 해버리면 다 이게 면죄부가 된다. 완전히 마술처럼 무슨 여의봉처럼 증거 부족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박상도 거잖아요. 아들도. 네. 아니 근데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영장도 그동안에 네. 우리가 영장 판사들 너무 기준이 자의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곽상도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건 특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만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삼기에는 검사 기소? 네, 네. 사법부가 지금 상당히 저는 미온적이다라는 거는 좀 비판을 아까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차 특검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지금 주고 시작하는 건지가 또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판결할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올바르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인성 판사는 방조로 안 했으니까 무죄야. 무슨 약올립니까? 본인이 그럼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처벌의 않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소 기각을 때려버려 그렇죠. 당시 있는 공범으로 안 한 거잖아요. 부분에 대한 네. 자본시장법 네.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사법부는 뇌물공화국, 농단공화국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전 선언으로 보이고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최순실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재심 청구해가지고 나도 우인성이나 김인택으로 판사 바꿔달라. 아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천이 정상적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 있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외관은 갖춰놨거든요. 그럼 강선우 의원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는데 이분도 그럼 봐줄 겁니까? 저는 전 이게 기준이 뭐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법. 네. 저는 이번에 걱정되는 게 진짜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진관 부장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판사들이 전부 다 일관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혼자라도 그렇게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판사인 이진관 부장은 혼자만 지금 독약청청 푸르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사법부 내에서 우리는 사법부 모르지만. 내에서.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분을 공격하고 사법부 내에는 다른 판사들이나 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분을 공격하면서 너 혼자 왜 이렇게 이상한 판결 내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네가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분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혹은 내지는 이분처럼 앞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아니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이대 체제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네. 판결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이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뭐 지기현 판사 룸살롱 광고 나와도 아무 조치도 안 해. 또 그 김인택 판사도 뭐 청탁금지법 약식 기소돼도 아무 조치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이대 체제에 내가 베팅을 하는 것이 나에겐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진관 재판장처럼 올바르게 국민들 앞에서 양심적인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오히려 극소수로 몰리는 이런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게다가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네. 이 고등법원에 그분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잘 따져보세요. 어떤 결론 내릴지 진짜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민중기 특검의 기소와 관련해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전체 법원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곽상도 제가 사건 보기에는 있어요. 이거는 곽상도 사건, 너무 또 지금 창원 사건. 논점을 너무 네, 이렇게 네, 네. 예. 확산시켜서 문제가 있는 나오니까. 건데 저는 이번 거는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그게 그 그림 로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그걸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 김건우 씨 같은 경우는 통장에 돈이 많이 김진우. 있었고 네.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통장에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림을 사냐? 샀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진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아시다시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네. 그 출마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신청을 해서 김영선 씨와 다투다가 둘 다 탈락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특보로 갔어요. 국정원 특보. 국정원 특보가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징계도 경고도 받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에 있다가 다시 출마를 했다가 안 되니까 또 그 국정원 특보로 갔다가 이게 도대체 도대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윤석열 보고 엄청 아꼈죠 이 사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석열 부부의 어떤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고 변호사인데 통장이 마이너스다? 그럼 글쎄 법원에서는
왜 그런지 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검사가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입증을 해갖고 이건 누가 샀다, 돈이 어디에서 흘렀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게다가 예. 거기서 중간에 네. 그 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개인. 사람의 네. 그 사람의 증언을 안 믿는다고 그냥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2차 특검은 뭐 간들 소용이 있나? 난 약간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될 게 예? 무죄가 나온 것도 있지만 아예 공소기가. 유죄 판단도 안 받고 이거는 별건 수사야. 특검 너희의 수사 범위 바뀌야라고 해서 공소 기각되는 게 지금 줄줄이 3번이 나왔어요.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거, 통일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 김예성 씨 집사 관련된 거 줄줄이 3건이 나왔는데 공소기각 돼도 검찰은 항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항소는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그 관할에 관한 문제, 뭐 수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처럼 가면 또 1심의 영향을 또 네. 한 번쯤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라서 상당히 네.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2차 특검이 뭐 수사하는 수사를 해야죠. 범위나 이런 데서도 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뭔 빼고 갈 건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특검에 지금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서 지금 시작을 네.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특검 추천 문제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저는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문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세영 부장이 곽상도 그 부자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하나는 공소기각, 하나 아들은 무죄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이 오세영 부장이에요. 그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에 대해서 예. 실제 검찰이 다시 한번 그것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을 또 다시 이 똑같은 부장이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일단 죄를 저지르려면 하여튼 되게 많이 저질러야 될 것 같아. 이게 정신없이 막 검사들 정신없이 많이 저질러야 이게 이렇게 수사도에 넘어가고. 자, 빨리 좀 넘어가죠. 이 박성재 전 근데 장관. 이거는 다 네. 항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마 전부 다 항소는 다 할 걸로 보입니다. 무죄가 난 것도 항소 포기 이런 건 안 하겠죠? 아니 뭐 항소 포기는 검찰권 남용으로 네. 인정이 됐을 때 보통 하는 것이고 이런 지금 것- 특검이 뭐 수사 사안인 거를 억지로 만든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검찰관 그런 남용이고 주장을 또 이중규사라고 또 판결이 나왔으니 하겠지. 사실 그거를 만약에 항소 포기해버리면 내 말 그 말이 맞어 그쵸. 이렇게 네, 되는 인정하는 거니까 게 사실은 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진건 판사. 네, 아까 네. 이진관 판사가 되게 외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노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제 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첫 공판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나 또 이진관 판사가 날카로운 질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너 반대한 거 맞아? 너 법률 전문가로서 당시의 계엄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거 맞아? 라고 이제 캐물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진건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쭉 물어보는 그 장면 함께 보셨고 이 상황에서 어제 또 증인으로 출석한 네. 류혁 네. 예 아주 어제 좀 격정적인 이런 증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계엄 떨어지고 박성재 장관이 이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당장 이거 계엄 반대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표 쓴 그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증언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는 이거 참석 못한다. 나 바로 사표 쓰겠습니다 했더니 박성재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고. 그걸 굉장히 그 화내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증언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당시에 그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박성재가 계엄과 관련된 조치를 내리려고 하는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 봐도 그 회의에서 박성재가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네. 예, 뭐 감시되고 뭐 이랬었는데 네. 요거
변협에서는 또 상당히 좀 관대하게 봐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 분은 이제 감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네. 한 분도 이제 곧 들어가실 예정이긴 한데 그런 이제 감치 말고 변협 차원에서 이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장 안에서 난동 부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유튜브에서 판사 욕하고 징계해야죠라고 이제 징계 청구가 들어갔죠. 근데 변협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래 유튜브에서 판사 저 XX 이거 욕한 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돼. 근데 한덕수 재판에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갈 때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거기 재판장 가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재판 방해한 거는 이 변호인으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좀 봐야 돼서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 이렇게 소란을 피워도 이게 방어권으로 인정이 되나요? 변협에 또 계셨었잖아요. 원래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런 거는 인정 안 하죠. 근데 이번 변협 집행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변협을 믿지 말아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변협을 믿지 마라. 네, 변협을 믿지 말아라. 왜냐면은 초대 공수처장 그때 한 사람도 사실은 변협 회장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다 완전히 망쳐놓은 부분이 많았고 이번에 변협에서 얘기한 건 이거죠.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가 하는 거는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판사를 향해서 떠든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뭐 굳이 변협에서 할 만한 일인가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변협이 되게 치사하게 이번에 일부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징계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네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변협도 당연히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도 변협의 회원으로서 정말 이런 결정 볼 때마다 우리 5만 좀 원씩 내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부끄럽거든요. 모르겠어요. 5만 원이에요? 한 달 회비 연회비로도 내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그걸 내야지 어쨌든 변호사로 활동을 또 할 수 아, 있으니까 그래요? 이 법정 단체라 변호사들은 이제 의무 가입이 돼 있는 건데 지금의 변협은 사실 저는 많이 망가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엽 협회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변협 협회장 하다가 윤석열 정권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받아서 가요. 이런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권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 사후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변협 업무를 해왔을지가 다 뻔히 보이는 거라서 저는 많이 좀 정치화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네. 김정욱 변호사 회장. 지금은 이제 김정우 협회장이고요. 네. 그 전 협회장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사안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거고 감치라든지 법정모독죄로 이제 나중에 가서 고발당해서 또 처벌받는 건 별개고 이 행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로서의 또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법정에서 일으킨 소란은 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거는 뭐 국민들의 정서와 떨어진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네네. 법 논리로도 이거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들의 뭐 이익 단체고 변호사들의 이익을 다 많이 보장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한 변호사의 이익을 보장하려다 남은 수많은 변호사들의 이익이 훨씬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많이들 이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쪽으로 그동안에는 결정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뭐 처벌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처벌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감시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원인 행위가 사실은 되게 문제가 심각했고 네.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우리 방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방에서도 얼마나 이분들에 대해서 성토가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단 말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거는 뭐 방어권이다? 피고인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그런 방어권 행사를 인해 가지고 그 피고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정치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민주당 상황이 매우 좀 심각하게 네. 가고 있습니다. 아유, 본격적으로 당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추천했던 그 쌍방울 김성태 전 변호사였던 전준철 검사, 예, 이분 추천권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인사 사고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이거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 던졌던 것 같은 시도다. 뭐 엄청난 배신행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라고 하면서 또 최고위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볼게요.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네,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좀 최고위원들끼리도 좀 의견을 많이 좀 달리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이성윤 최고위원은 그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 확산되는 거에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본인이 추천을 한 당사자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전준철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공세는 뭔가 그 뒤에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뭐 최고위 회의에서도 하고 뭐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그 이제 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김어준 씨가 이성윤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추천을 뭐 해도 될 만한 인사였던 것 같기도 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네. 사실 이 전준철 변호사를 지금 제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후보자 추천을 한 것인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시절의 검찰권 남용 가장 큰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김성태를 변호해가지고 진술 조작과 이 조작 수사에 의혹이 있는 변호인을 갖다가 임명을 하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특검을 2명 중에 1명을 고르도록 만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상 단수 추천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이거 집권 여당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를 봤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도 피해 본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저 사과에는 대통령께만 사과를 드리고 국민이 빠져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성윤 의원은 이걸 가지고 사적인 친분을 가지고 지금 추천을 한 건데 네. 본인이 전준철 변호사의 그 후 행적은 잘 몰랐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모르시면은 추천을 하면 안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음. 그리고 알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알고 추천했는데 그게 어떻게 음모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한 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이 회익령과 배임 사건만 부분만 한 거고 뒷부분은 몰랐어라고 하는데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선임계 들어간 게 나와가지고 2023년 1월부터 그 조작 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변호한 거 지금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음모론이라는 말을 아무데다가 갖다 쓰는 것인지 저는 임명을 추천 후보로 올린 것도 잘못됐고 절차다 생략하고 패싱하고 사적 친분으로 한 것도 문제고 사후적인 대처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네.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생각이 이거 듭니다. 2차 특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중요한 사람을 전적이 뭐였는지 뭘 변호했는지 어떤 사건들을 수임했는지 이거를 안 보고 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아닙니까? 이게 조국 합당부터 시작해갖고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권력 갈등이 결국은 이걸로 터져 나온 양상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준철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쌍방울 김성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기하고 대극점에 서 있던 사람을 변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특검으로 올린다? 모욕적이었을 것 이것도 같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몰랐다, 알았다. 몰랐으면 진짜 무능의 극치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알았다 하면은 대놓고 지금 싸워보자 이런 얘기인데 예. 저는 그 중간쯤 어디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겠어? 아이 좀 떠들다 말겠지 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 양상은 지난번에도 홍전의 싸움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이재명 그때 후보와 경쟁하면서 나타났던 뭐 손가락 무슨 혁명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제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 한 라인 그다음에 여기 이재명 그다음 김민석 그다음에 친명 최고위원들
이쪽은 실용주의지들이고 이쪽은 어떻게 좀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람들 이 두 개의 그룹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가 이제 그 처음에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너무 일을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특검은 진짜 수사를 잘하는 저는 검사 출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추천이 됐을 때 이분은 정말 수사 능력은 뛰어나다는 게 다 주지의 사실이었거든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밖에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라든가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서든지 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권창현 변호사를 임명을 하는 거를 보고 조금 뭔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나를 했었었고 또 하나는 실제 정청래 대표 측에 있는 그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호인단들로부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 너가 만약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기록을 쫙 다 읽어보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 기록을 쫙 다 읽어봤다면 전준철 변호사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이제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검찰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이제 놀아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때부터 완벽하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정말 가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실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인 변호사가 어떻게 여기에 특검으로 그것도 추천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너무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여러 명의 복수의 변호인들이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도 그 뉴스공장 나갔을 때 이성윤 의원 나왔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었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죠. 못한다. 그거는. 근데 그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약간 흥분 상태가 됐는데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네. 대법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그램이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됐잖아요. 유죄 취지로. 예. 2심에서 무죄로 올라간 거를 3심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파기환송인데 유죄 취지로 나오면서 송달이며 뭐며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네, 어제 네, 기사에 네. 쭉 나왔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란이다. 아니 근데 우리 노영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도 절대 이 사람은 안 되는 네. 사람이라고 들었다면 그 정보가 이성윤 의원이나 하여튼 뭐 여당 지도부 내에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거기도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성윤 의원을 어제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혀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추천을 하냐는 게 이제 이성윤 의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고 네.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도 패싱당하고 원내도 패싱당하고 법사위도 안 하려고. 패싱당했다는 네. 거니까 결론은 정청래 대표는 패싱 안 당했을 거예요. 당 대표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실 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를 비판하면은 내란 세력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한 분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사단이 일으킨 대형 특대형 사고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국민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네. 이번 특검이요. 김건희가 결국엔 검찰권 사유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농단을 밝혀야 되는 법무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에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까지 덮어준 것까지 다 밝혀내야 되는 특검이에요. 근데 김성태랑 편먹고 윤석열 검찰과 손잡고 김성태를 변호한 이 원팀인 변호사 전준철 씨를 어떻게 이 특검으로 앉혀놔가지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라는 겁니까?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아까 어. 김종혁 최고위원 미필적 고의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확신의 고의 속에서 전 이렇게 했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민주당이 추천하는 권한인데 행정부가 뭐라고 할 거야? 당의 권한인데 우리 맘대로 하는 거야. 대통령이 찍소리 할 수 있겠어? 라고 저는 대통령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태도로 임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네. 백보 양보해서 다 몰랐고 다 검증에 실패했다?
그럼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해서라도 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실 운전하고 완전히 차를 과속으로 이상하게 모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운전대를 맡깁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명이더라도 부끄러운 해명인 거예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은 굉장히 뭐랄까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선택한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혁신당. 조국당에 네.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하실래요? 둘 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한 사람을 해야지, 민주당에서 한 사람을 해야지 하려고 했더니 이거 쌍방울 변호사야? 네. 이렇게 돼 있고 조국당 지금 우리하고 뭐 갈등이 있는데 뭐 합당 문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조국당 이 추천한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 근데 느낌이 네. 들고 하나는 이제 또 간단하게 네네.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게 사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의도적 공격이 아니고 인사사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글쎄 이거를 마치 지난번에 김경 그다음에 강선우 씨를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 본질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말돌리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의도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야 대통령 이번에 한번 무릎 꿇혀서 내 밑으로 한번 만들어 이 정도가 아니면 이걸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뭐 있죠? 맞아요. 사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성윤 의원도 뭐 친명이냐 신청이냐 그러면 뭐 사이 안 친청이다 좋을 이런 수는 얘기 하기는 있는데. 하는데 예. 사실 이성윤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도 된 분이고 그때도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 챙겨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이제 너무 나갔다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뭔가 좀 성과를 내고 하려 그러면 그때 고비고비마다 나타나가지고 뭔가 네. 이상하게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자꾸 대통령의 업적을 가리고 대통령 시간을 고의 뺏는 의심이 들기는 네,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건 당내 분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옹호도 해주고 선회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제가 한번 네. 분석을 해볼게요. 아, 예. 분석을 해보면 이성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땐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였으니까 본인이 공천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친명을 얘기하고 이런 행동을 안 했을 때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천받고 한 2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성현 최고가 딱 보니까 다음 권력은 정청래야 라고 또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줄을 댄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네. 않고서야 네. 정청래 대표 비판하면 내란 세력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의 대형 사고들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얻을 이익은 뭐냐? 네, 네. 결국 행정부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집권 그렇게 여당 그렇게 제 말 해서 들어보세요. 얻는 이득이 뭐예요? 네. 제 말 들어보세요. 다음 당권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무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처리하는 거 보면 진영적이고 이념적이고 선악적 이분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모든 정책들을. 그러면 그게 궤가 어디랑 맞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업무 처리 방식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도 궤가 맞아서 합당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이고 국익이고 아주 통합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랑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얻을 이익을 제가 추정하자면 대통령은 말 못하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립을 시켜가지고 네. 당무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정청래 대표가 더 지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이익이 없고 이분은 완벽히 선한 사람이야. 이분은 오로지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이야라는 전제로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차기 권력을 놓고서 본인의 당권이나 이후의 정치적인 미래 권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대통령을 고립시킬 자기 이익이 있는 아니, 거죠. 이전의 이벤트들도 그렇게 아니 이해를 안 하고 그러고서 계시는 이런 거고. 일이 아니, 왜 근데 그러면 다수가 반복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집권한 지 3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도 안 되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제일 이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능력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까지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무슨 야당 대표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왜 해야 야당 이유가 대표 없는 같은 짓을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반복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이해가 안 부분은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사실 그걸 설명을 설명해 못 줍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그렇게까지 네. 설명이 안 악의적이고 되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당 대표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쁘게 악의적이라는 해서는 게 아니라 자기 알겠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야? 여기 시끄럽네. 네, 신은규 변호사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에는 어떻게 설명할 그냥 거야, 우연의 반복은 반복되는 아닐 거를. 것이고 그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아마 해석이신 것 설명을 해야 같고.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분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어제 나온 뉴스를 하나만 더 전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법률 특보로 이 서민석 그래요. 변호사를 바로 그렇잖아요. 임명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네. 이 서민석 변호사가 누구냐면 지금 일단 뭐 청주시장 출마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과거에 이것도 쌍방울 대북특권 관련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이제 진술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도 했다가 불리한 진술도 했다가 계속해서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던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부인이 당시 정신 차려 막 했을 때, 네네네네. 그 당시에 이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법률 특보. 당대표 법률 법률 특보로. 특보로 이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과연 우연이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일각에서 아니, 있습니다. 또 있어요. 민주연구원장은 이재영, 그리고 부원장은 이번에 인사 철회했습니다만 이진년. 예. 다 친낙계 인사들입니다. 심지어 반명운동 세게 했던 분들인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당 대표랑 또 무관하게 이것도 사고로 다 자리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낙연계 사람들을 지지 선언한 게 다 나옵니다. 과거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지 자꾸 네. 이렇게 흐린 눈을 해가지고 뻔히 보이는 거를 가지고서도 아 이분은 선한 의도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저는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전준철 사태로 인해서 진짜 좀 사안이 그러니까 좀 완전 표면화돼 버린 상황이잖아요.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청래 대표는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는 계속해서 원래는 좀 주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전당원 투표도 붙여보자. 그렇게 되면 뭐 승산이 있다. 찬성이 더 많을 것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투표 붙이는 것도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제안을 했지만 뭐 이제 뭐 이현주 최고나 뭐 황명선 최고나 이런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투표 붙이는 것도 불발이 됐고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13일까지 답줘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지를 모아보겠다라고 해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상 합당 제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또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당 얘기도 하셨는데 합당도 지지율이 20배가 높은 정당이 선거 앞두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안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월 20일 목요일 10시인데요. 그날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모든 정치 방송과 모든 전국의 이슈는 다 합당 블랙홀이에요. 네네. 대통령의 성과가 다 묻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니 고립을 시키고 있잖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다 덮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럼 왜 정청래 하필 대표가 그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다수가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신 변호사가 이제 워낙 대통령 그 비서실 그 변호인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변호인이라고 예,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하세요. 대변인처럼 변호인이 아니고 대변인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검 임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이낙연과 관계가 있었다, 뭐 누구 지지 선언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대통령의 각을 세웠던 사람이니까 당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비민주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신익기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을 조금 잘 이렇게 정확히 모르셔서 수 있는데 이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안에 했던 그 아주 정말 악의적이고 정말 경악할 만한 행위가 너무 끔찍한 게 있었었고 네. 반명운동 또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동안에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오히려 그 부인으로부터 당신 사임 해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 정도로 정말 나쁜 행동이 많아서 이거는 신익기 변호사 말이 맞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이거는 그게 사실이면 내용인데. 정말로 민주당은 심각한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단의 싸움이 가고 그래서 있는 이상하다는 거네. 거예요. 그래서 야, 난 그 설명이 안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설명이 안 되고 그 이번에 인사한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인사한 모든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행동이 아무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저는 거예요. 합당이 이해가 제일 안 가요. 합당 제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해가 안 왜 가는 이렇게까지 거예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지나면 아마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도 좀 가봐야죠. 네.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슈퍼챗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오. 아, 신인규 변호사 아이고. 예, 팬인가 봐요. 아마 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인규
채널에서 좀 뿌려주지. 아니.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자, 자, 국내입 국내입 소식 내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어제 최고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냥 김정혁으로. 네, 그냥 요거는 그냥 가볍게 소감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처분 신청하시나요? 저는 뭐 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 가처분이라는 건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으로는 다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용도 좀 보죠. 그러니까 불법 도박장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합법적으로 맺었어. 절차와 형식을 다 따져서. 그렇지만 불법 도박장에서 우리가 맺은 그런 계약 자체는 원천적인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리위 그리고 우리 최고위에서 저에 대해서 징계 결정한 것은 지금 조금 있으면 김민수 씨가 얘기했던 얘기. 우리는 부정선거 부인하고 그다음에 윤호개인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계몽령 아니다라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로 저를 지금 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 정당의 기본 원칙을 깬 거고 언론 자유에 대해 기본으로 반하고 있는 그런 토대 하에서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네? 저를 제명한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원천 무효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본안으로 가겠지만 그 다음에 가처분에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기본적인 민주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가처분이 내려질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저도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하는 건 오히려 승산이 없다고 보고 그냥 김정혁님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하는 건 저는 오히려 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예, 그럼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김정혁님이 그동안에 했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게 아니고 네. 그 누구라도 그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발언들이었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저분을 저렇게 뭐 탈당 권유 뭐 중징계 뭐 몇 년 뭐 당원권 정지부터 해서 결국 제명까지 시킨다는 거는 저는 건강한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응원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종영님께서 가처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고만들 하시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원래 아이, 왜 정치의 이래, 사법화나 진짜. 사법의 정치화는 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건 네, 네. 맞는데 네. 워낙 만행이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럼요. 정말 마지막 이 윤리위를 가지고 가처분을 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도 뭐 크게 이게 뭐 승산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저는 문제제기 차원에서는 네. 뭐 필요하지 않나. 상징적으로 필요하고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힘 하나 없는데. 하여튼 그 명칭 그냥 종영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종혁이라고 지금 댓글에. 네, 무슨요? 노멀 종혁님. 앱노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배현진 의원도 지금 약간 불안불안하죠? 지금 국힘 윤리위가 약간 이 배현진 대 고성국 대리전이 된 것 같은 양상이 있는 게 이제 서울시당 윤리위에서는 고성국 징계하려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네. 또 전두환 사진 걸자 그래가지고 중앙당 윤리위에서는 또 배현진 의원 또 징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제명 반대 서명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말 멋진 사진이 찍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참지 않잖아요. 장도연 대표를 찾아가서 턱이 살짝 들려 있죠? 네.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중앙당 윤리위가 나를 흔들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 대표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라고 이제 면전에서 물었죠. 무슨 생각이세요? 말투가 비슷해. 그랬더니 뭐예요? 지금 빙의했습니다. 나를 정말 직무정지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비슷해.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당의 중앙당 윤리위는 나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배 의원 또 참지 않잖아요. 윤리위가 당 대표 위에 있는 기구예요? 당신 요직이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는 장 대표가 이제 안 본 눈을 하면서 시선을 피하면서 이거 또 안 본 눈이에요? 한숨을 쉬더니 결국은 뭐 일정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단식 들어가나? 라고 합니다. 또 다시 몸빵으로. 그래서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라 나는 뭐 모른다. 이렇게 이제 장 대표는 얘기를 네. 했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는 않죠. 않죠. 그리고 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건 어쨌든 최고이잖아요. 대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장 대표에게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 와중에 김민수 최고 가장 전투력이 있는 네. 것으로 알려진 네. 김민수 최고가 또 약간 방향 전환을 했어요? 틀었어요.
깜빡이 켰습니다. 야, 이분 틀면 좀 무서운데. 어제 뭐가 예. 있었냐면요. 그 고성국 TV, 전환길, 이영풍, 뭐 목격자 해서 보수 유튜브 연합으로 하는 무슨 토론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김민수 최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당의 확장성을 방해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어. 한 거예요. 우리의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탄핵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길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정선거도 깠어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그런 거 자꾸 주장하는 건 우리 당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네. 윤어게인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김민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조경님과 똑같은 왜냐면 얘기.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거든. 아니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이렇게 김민수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부정선거 100%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우리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그건 고립된 선명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들 주장하면 다 고립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윤호개인이요 이거 하면 우리 지선 패배해요. 이렇게 주장했어. 그래서 세 번째. 한동훈은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 또 난 거기도 아직 빵 갑자기 터졌어. 웃긴 얘기가 벌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뭐? 왜 아니 제명시켰어요? 좀만 더 가면 김민수 최고가 제명당하는 이거 거 다 아니에요? 증거로 쓰세요. 아니 왜 가짜 저를 증거를 제명한 주세요. 거예요? 법원 가겠는데요 김민수 최고도. 해당이 뭐야, 아니, 도대체? 제명인데? 김민수 제명? 그다음에 그냥 김민수를 한번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거기도 민수 씨로 가죠 민수님. 민수 씨. 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나를 이거 증거를 제명했어? 쓰세요, 반드시. 네, 아니 이거 증거가 김민수의 중요한 거야. 이 피벗은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네요. 아 이거는 네. 원래 계획이 오늘 아침에 일제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동욱 최고도 네.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윤호개인 아닙니다. 부정선거도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김종혁은 짜냈고 배현진도 짜내려고 하고 뭐 야 이게 친한계들 거의 우리가 그럼 짰다. 봤지 겁줬지 37명이나 되는 사람 그 당협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문자 보내 니들 조심해라고 이제 보냈지.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턴하자. 그래서 아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뭐 네. 우리 중도도 껴안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칠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환길 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전환길 씨가 그때 공항 들어와서부터 장종혁 대표 당신은 어. 나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되지 않았냐. 아, 그렇죠. 윤석열 씨하고의 관계를 좀 뭐 어떻게 확실하게 해라. 밝혀라. 이런 네. 얘기 계속 대답해라. 뭐 3일 준다 뭐 어떤 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장종혁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자기가 8월 달에 대전에 가가지고 사실 이 사람하고 손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표가 됐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되게 잘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봐도 윤석열하고 손절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손절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만약에 전환기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워낙 세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말고 다른 홍위병들을 또 보내가지고 개신이 싸우게 만들고 내지는 절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처마 말 못하고. 전환기 씨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네. 그 다음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씨를 네. 김민수 최고로 그랬더니 아 형님 우리가 친한파 이 중진들하고 싸우면서 지난 지방선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주장을 내가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연막치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지금 장난치고 쇼하네. 우리 앞에서 쇼하는 거지. 네, 쇼하고 사실은. 있네. 와. 근데 이게 통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통하지. 와, 아니, 통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해요. 과연 말이 통해요. 되느냐. 통했잖아 그 동안에 다. 아니,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 통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연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 이 내란과 윤어게인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런 빌드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 속이려고 해도 뭐 속여질까? 이거 굉장히 좀 근데 저는 의외해 진짜 보입니다. 장종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안 정치가 되죠. 그럼 아닌데, 차라리 이거는. 자기를 그동안 그쪽에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황당하죠. 속이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중도가 표 행동이고.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양쪽에서 건데 버림받을 것 왜 이렇게 같은데. 되는 거예요? 박쥐처럼 이쪽 네. 주장했다가 그렇죠. 저쪽 완전 주장했다가 회색 박쥐. 이 다리 걸쳤다 저 다리 걸쳤다가 뭐 양다리 걸치는 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더블 데이트, 트리플 데이트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한테도 우리 결혼해, 저 여자한테도 결혼해. 어쨌든 뭐 그런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 남자하고도 결혼해, 저 남자하고도 결혼해. 아니 이런 비유 자체가 왜 사고방식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너무 옛날 사람이야. 나 많아요. 그냥 종영님이니까 봐주세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 계약하는 거잖아요. 뭐 네. 집할 그렇죠. 때도 이중 매매 같은 거 하듯이 여기다가도 판다 그러고 저기도 판다 그거를 됐을 법원에서 때. 배임이 아니라고 또 판결 내려주잖아. 횡령 배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근데 이거는 거지. 저는 뭐 안 통하고 네. 정동혁 대표가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임용 계약은 원래 좀 숨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유튜브에서 티가 이렇게 나니까. 떠들면 무슨 전략이 김민수 소용이 씨도 있어요. 그래. 전환기한테 얘기하면 다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하려면 김민수 제대로 최고를 하든지.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요? 그냥 종영님께서 저 무대 뒤에 계시다가 갑자기 한번 딱 등장해서 제가 나온다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개인 빠져 친분이 있다가 있거든요. 빠져 있다가 깜짝 등장하시는 거 깜짝 등장. 갑자기 몰래 온 손님. 야, 너 내가 한 얘기 그대로 하냐? 깜짝 몰래 온. 근데 이제 김민수 최고도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 플레이어를 뛸 전망이잖아요. 성남시장 나갈 거니까.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고 경기도지사요? 좋아요. 심지어는 경기도지사까지 김민수? 나와요? 네. 그런 얘기도 그렇게까지 부산에서 본인의 혹시 체급이 비면 또 높다고? 부산에서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런 김민수 부산? 최고가 이야 그런 진짜 얘기들이 있어요. 인재가 없다.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네. 신인기를 제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민수 최고의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들 한번 저희가 봤고요. 네. 네. 뭐 하나 들어올 게 있는 모양이죠? 네. 자신 있게 들어오면 됩니다. 예, 요게 바로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 한우 내장탕입니다. 와우. 예, 남원 우거지 그리고 한우 내장 100% 한우 내장으로 만들어낸 얼큰한 밥도 있어. 밥도 약간 말아드렸죠. 네, 얼큰한 깔끔한 느낌. 아니 제가 삼구갈비는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됩니다. 삼구갈비는 제가 저희도 계속 먹고 아, 하고 맞아. 있어요. 믿고 하시잖아요, 네, 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 너무 좋고. 네. 자, 그래서 뭐 잡내 없이 깔끔한 맛,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 요 일단 우거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자란 우거지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술 드신 다음 날 이 우거지 쫙 드시면 해장되고 섬유질이 또 많잖아요. 예, 우리 대장에도 선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 또 느끼한 음식들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 기름 냄새 많을 때 차라리 이런 한우 내장탕 한 그릇으로 싹 깔끔하게 한번 속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스테이크 처음 먹었을 때 속이 그렇게 니글니글했는데 집에 와서 바로 그 짬뽕 한 그릇 먹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속을 스테이크 선전은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혼술 안주로도 괜찮고 가족 식사로 뭐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모임이 갑자기 생길 때 급하게 뭘 해야 될 게 없으면 바로 또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으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뭐 드시는 나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한 말씀 정도는 해주셔야죠. 드신 값은 내야 되니까 우리 너무 맛있습니다. 이 다섯 너무 명이 맛있어. 한 팩이에요? 두 팩이죠. 두 여기 팩 아마- 다섯 명. 네, 두 팩으로 지금 나눈 게 5그릇입니다. 맛있어. 이거 네. 2만 원 한 그릇에 2만 원 해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싸요 삼구갈비는.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네. 삼구갈비는 진짜 강추하는 게 너무 싸고 맛있어. 너무 양심적인 회사다. 네. 건더기도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지금 진짜 저희 5명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먹은 그렇죠. 거예요. 진짜. 한 팩에 4,900원입니다. 네. 대박이다 네. 대박. 9,800원에 먹었습니다. 꼭 주문해서 많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다. 든든해요 제 속이. 네. 근데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채널에서 판매하는 맞아. 모든 제품이 다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야,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괜찮은 건 호스트야. 광고하는 그렇지. 호스트. 광고 너무 잘하고. 글로 가야 돼. 빌드업을 잘하세요 우리 MC님이. 프로. 빌드업은 넘버원이. 빌드업 넘버원. 아유, 고맙습니다. 광고 수계. 광고 수. 자, 한우 내장탕.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더보기 채팅창 링크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끝났는데도 다들 안 가시는 거 보니까 요 그릇 하나 가야 되겠다. 비우시고 싶은 모양인데.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